요거가 이렇게 요거 생산 소비 이론의 하위 개념으로 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지금 이것을 풀어야겠는데 그러면 우리 소비자 이론을 할 때 배울 때 이것을 뭐 무차별 곡선, 뭐 그다음 예산선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런 거 같이 여기도 생산 적용에도 그런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제일 먼저 배울 게 뭐냐면 이 생산하고 관련되는 것이 등량곡선이에요. 등량곡선은 아이소 퀀트예요. 같다. 퀀트 커브예요. 저는 그냥 ISQ 이렇게 표현합니다. 등량곡선을. 이것은 뭐하고 비슷한 개념이냐면 무차별 곡선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우하향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등량곡선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무차별 곡선은 XG하고 YG 두 가지 쓰죠. 여기는 노동과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노동과 자본이 있어서 여기에는요 등량곡선이란 말이에요. 이런 선은요. 이것은 동일 생산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XG,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이 등량곡선이라고요. 이런 것을 등량곡선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ISQ라고 한다는 거예요. 등량곡선이라는 말 그대로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지 않고 생산량이 똑같아요. 여기 지금 자동차, 핸드폰 하면 자동차를 100대를 만든다. 그럼 자동차 100대 만드는 방법이에요. 100대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기계를 자본을 많이 들이고 사람을 조금 사용하고 이렇게 자동화로 딱 만들면 자동차 100대를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사람을 많이 들이고 기계는 조금 들이고 그리고 자동차를 100대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건 뭐 수제 자동차죠? 수제 자동차도 있어요. 유명한 자동차들 있죠. 뭐 페라리 뭐 이렇게 비싼 것들은요. 이거 막 기계적으로 막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거의 수제를 만들죠. 바이올린 같은 거 이렇게 수제로 만든다고 무지무지하게 비싸잖아요. 그죠? 그거는 비싸지만 싼 것들은요. 그냥 덜컥 찍어내가지고 막 대량 생산해서 만드는 거죠. 대량 생산해서 만드는 거는 기계가 많이 들어가고 사람이 조금 들어가죠. 근데 사람은 많이 들어가면서 노동은 많이 들어가면서 기계가 조금 들어가는 그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그 아무튼 자동차를 100대 만드는 방법이죠. 이것도 100대 만드는 방법이고 이것도요. 100대 만드는 방법이에요. 노동을 조금 쓰고 그다음 자본도 뭐 대충 쓰고 그렇게 해서 자동차 100대 만드는 방법이죠. 그죠? 이건 완전 자동화 해가지고 100대 만드는 방법이죠. 등량곡선은 이 점에서는 생산량이 똑같아요.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퀀트 생산량, 양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는 다 생산량이 같아요. 그런 게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지 않고 효용이 똑같다. 그거는 무차별 곡선이었었죠. 그죠? 이거는 양이 똑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름을 등량 곡선이라고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등량 곡선이에요. 원론하고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 뭘 만들 때 이렇게 기계를 많이 들여가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산업을 자본집약적 산업이라 그래요. 되게 어떤 것이 이렇게 기계가 많이 들어가고 사람이 조금 들어가냐면 이런 아까 자동차, 전자, 핸드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은 사람이 많이 들어가요. 사람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기계는 많이 들어가죠. 그럼 이렇게 만드는 산업인데 주로 이렇게 많이 만드는 산업을 갖다 뭐냐면 노동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노동집약적 산업이라 그래요.
노동 집약적 산업은 노동이 많이 들어가죠. 대표적인 상품으로 섬유, 신발, 가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사람이 손이 많이 가요. 신발이요. 아무렇게 막 찍어내는 것 같죠. 사람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신발이요. 일일이 붙여야 되고 다 눌러야 되고 전부 다 꼬매야 되고 상표 붙여야 되고 이거 사람이 많이 들어가요. 섬유, 옷 이거 사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 섬유 옷 하나 이렇게 만들려면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람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요. 우선요, 이거 만들려면 실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을 실 만드는 것을 제작한다. 실을 제작한다 그러죠. 실을 만들어야 돼요. 뭐 누에고추를 또 해가지고 쭉 꽈가지고 그걸 갖다 다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 실을 만들어 놨죠. 이 실을 먼저 만들어 놔야 돼요. 실을 만든 다음에 그 실을 갖고 전부 다 이렇게 천을 이렇게 또 한 올 이렇게 막 집어넣어가지고 천을 만든다고요. 예를 들어서 뭐 실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저 옛날 사람들 보면 뭐 찍찍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돌 같은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배틀 짜고 막 그러죠. 그러면 천 만드는 거예요, 그건요. 그런 사람 그런 것을 뭐 제일 모직, 뭐 견직 이런 것들은 천 만드는 회사죠. 천을 만든다고 해서 옷이 되는 건 아니에요. 천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염색을 해야겠죠. 색깔을 이렇게 염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르는 거예요. 사람이 팔이 두 개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재단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하나 이렇게 그려가지고 또 크기가 또 다 틀리니까 사이즈별로 전부 다 해가지고 그리고 다 꼬매고 옷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사람 손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이 섬유 산업이요. 지금은 좀 기회가 많이 돼서 그냥 기성복 형태로 아주 좀 많이 만들곤 하긴 했지만 아무튼 이거는 이런 산업보다는 전자 이런 산업보다는 사람이 아주 상당히 많이 필요한 산업이죠. 자, 2000년대부터 한국에 청년 실업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도 청년이 나이 30세 미만에 있는 실업자를 갖다가 청년 실업자라 그래요. 젊은 실업자들이죠. 젊은 실업자는 옛날서부터 있었어요. 근데 2000년 들어오고 나서는 이거 큰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청년 실업 통계라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왜? 너무 많아지거든요. 왜 실업자가 굉장히 많으냐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한 120만 명이 넘어요. 130만 명 이렇게 좀 가까이 되는데 120만 명이 30세 미만인데 학교는 안 다니면서 일할 의사도 있고 있는데 직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실업률이요. 청년 실업률이요. 거의 한 10% 정도 된다고요. 10명 중에 1명이 없죠. 직장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군대 가면 되죠. 군대 가면 실업자가 아니에요. 학교 가면 그 실업자가 아니에요. 일할 의사가 없다 그래서 실업 만들었는데. 아무튼 완전히 진짜 노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실업자란 말이에요. 일할 의사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 근데 나이가 30세 미만인 사람 120만 명이라고요. 왜 이렇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많아진 원인이 뭐냐, 원인이. 그래야 이걸 해결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해결하려고 아주 애를 쓰는데. 자, 무슨 일이 있어서 왜 청년 실업자가 많아질까라는 거예요. 보통 직장보다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인구가 많이 돼서 직장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많아져서 청년 실업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아니라고요. 인구 증가율이 그렇게 많았냐? 안 그렇다고요. 저희 시대에는 베이비 세대라 그래서 베이비 붐 세대라 해서 굉장히 70, 80 세대들은 그냥 사람들이 많아서 그때는 실업들이 쫙 늘어나도요. 직장이 증가되는 것보다 이게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가지고 뭐 일자리가 없는 그런 형태도 될 수 있겠죠. 그때는 청년 실업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다행히 직장이 어마어마하게 막 늘어나가지고 경제가 발전하는 그 시대라서 있어가지고 그 청년들을 거의 다 흡수를 다 해버렸어요.
그때는 정말 청년 실업이 많이 생길 건데 직장이 많이 생겨서. 그러면 2000년대에 생기는 21세기 들어와서 생기는 한국에 대한 실업은 그럼 그 뭐냐 그런 문제예요. 사람이 많아져서? 아닌 그렇다고 많이 안 났다고요. 여러분 세대들 보면 말이죠. 형제가 하나 아니면 둘밖에 더 있어요. 그죠? 혼자인 사람도 많고 둘인 사람도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한 셋인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주 드문 상황이고요. 저희 세대 때는요. 저희 세대 때는 보통 한 5명 정도 있었어요. 4, 5명이에요. 저희는 나 같은 경우에는 형제가 3명이에요. 3명인데 형제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했죠. 왜 이렇게 적습니까? 하고 3명인데 내 위로 누나가 하나 있고 제가 있고 내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3명이에요. 이게 적다라고 생각했죠. 딴 집에 가면 한 5명 되는데 왜 우리 3명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쭉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하니까 저 인간 때문에 그렇지 뭐. 그래서 저희 아버님을 갖다 딱 해가다가 탓이 아버님 탓이래요. 아니 왜요? 그게 왜 또 아버님 탓입니까? 그러니까 뭐 사업한다고 말이지 맨날 밖으로 돌아다닌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나가면 한두 달 만에 온대요. 오면 좀 오래 있으면 되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또 나간대. 전국으로 사업하신다고. 또 있다가 한두 달 있다가 또 오고. 오면 또 한 일주일 한 며칠 있다가 또 가고 또 가고. 아니 애를 낳으려고 하면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라는 게 그 석 달에 한 번, 한 번씩 오는데 왔다가는 뭐 한 일주일 만에 헛다 가버린다는 거죠.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있는 타이밍이 안 맞는데 아이고 뭐 아들한테 별 얘기를 다 하시네 그랬더니까 아니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애를 많이 못 낳았대요. 그래서 한 7, 8 낳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돼서 3명밖에 못 낳았다 이거예요. 다행인 줄 알아라 그래도 간신히 3명 낳았다는 거예요. 저희 세대는 그랬었죠. 자, 이 청년 실업은 그럼 왜 발생했느냐? 인구가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한국의 산업이 이 산업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1990년대부터 2000년 그 사이에 확 바뀌어 버렸다고요. 섬유, 신발 이런 거 주력 산업이었는데 수출의 주력 산업이었는데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이거 안 한다고요. 이제 이거 한다고. 산업 구조가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싹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던 것이 조금밖에 안 필요하는 거예요. 섬유산업 대구에서 제일 많았는데 섬유산업 지금 다 망하고 없다고요. 인건비가 비싸니까 사람 안 쓴다고요. 기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 중국을 이사하고 다 이사 가죠. 신발산업 부산 마산이 신발 원산지예요. 우리 영화 옛날 영화 보면 뭐 친구야 뭐 가지고 어떻게 70 이 세대가 바로 신발을 많이 만들던 그런 시대예요. 자, 신발 이 산업이 어디 갔냐? 부산에 신발 산업이 별로 없어요. 기업이 다 어디 갔냐? 다 망했죠. 안 하니까. 그리고 다 이사 가요. 베트남으로 인도네시아로 자꾸 이사 가요. 가발 아예 없어져 문 다 닫아버렸어요. 갈 데가 없어요 얘는요. 그래서 가발 사업 뒤집어 쳐버려요. 그리고 이런 거 안 하죠. 이런 걸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산업이요? 사람 많이 쓰던 사업에서 사람 적게 쓰는 사업으로 확 바꿔놓으니까 그전에 500명 뽑던 것을 1년에 500명 뽑은 것을 지금은 200명만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게 뽑으니까 나머지는요 못 뽑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업자는 남는 수밖에. 그러니까 청년 실업이 많이 생길 수밖에. 원인이 그런 원인이 있죠. 그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그런 얘기죠. 왜 원인을 밝히려고 그러냐면 원인을 알아야 결과를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지요.
그런 원인 때문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노동 집약적인 기업들이 해외로 다 이사가 버린단 말이에요. 해외 이사가 보니까 내가 신발 공장에 취업하려고 딱 보니까 회사가 없어졌어. 어디 갔냐고, 중국에 갔대. 그럼 내가 중국 가서 거기서 일을 하냐고. 그러니까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산업들도 좀 한국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하다가 중간에 그냥 피끗해가지고 또 뭐 폴란드에다가 무슨 뭐 자동차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에다 뭐 자동차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막 이래요. 해외로 간단 말이에요. 그나마도 해외에 다 가버리니까 없지요. 직장이 그래서 없단 말이에요. 없어지고 적게 뽑고, 그러니까 실업자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배들은 고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대학교 졸업해도 들어갈 데가 별로 없다고요. 조금 뽑으니까. 몇 사람은 들어가지요. 나머지 사람은 계속 논다고요.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라 없다고. 그래서 실업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럼 나아지겠어요? 그 직장 얻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 원인이 이런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청년 실업을 해결합시다. 일자리를 만들수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원인을 분석했으니까 대책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책이 뭐겠냐고요? 노동집약적 산업을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는데 거꾸로 자본집약적 산업을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바꿉시다. 이거 하자고, 이건 못해요. 왜요? 자동차, 전자 잘 팔리고 있는데 우리 그거 장사하지 말고 우리 신발이나 만듭시다. 고무신이나 만듭시다. 그거 하냐고. 산업구조는 못 바꾼단 말이에요. 그건요. 그런 노동정책, 그거 노동정책을 하면서 청년 실업을 해결하겠습니다. 그놈 도른놈이, 그 양반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그런 대책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길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튼 공장을, 조그만 공장이 큰 공장이든지 좀 우리나라에 좀 많이 투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야죠. 직장 수를 갖다 많이 늘려가지고 사람이 조금이라도 해당되게끔 투자를 해서 기업 수를 갖다가 증가시키면 되겠다라는 그런 논리밖에 안 나온다고요. 물론 기업이 이런 사업으로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요. 그리고 외국에 가 있는 그거 돌아오라 그래야죠. 여기에 섬유산업 이것들도 혹시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와라 이거예요. 한국에 안 돌아오려 그래요. 왜? 인건비가 비싸다고, 노동조합이 뭐 강하다고. 근데 돌아오란 말이에요. 왜?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이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들의 후배고 우리들의 아들, 딸들이고 한데 너희 아들, 딸들이 지금 실업자리 있는 거 좋아? 돈 조금 번다고 말이지 그 한국에 못 오겠다는 거야? 너희 친척들을 갖다 이렇게 젊은 사람을 그렇게 방치해 둘 거야? 라고 그렇게 애국심을 호소해서라도 하자 이거예요. 그럼 말로 해서 그래서 안 들으면요. 그러면 문 걸어 잠궈 그래가지고 말이지 손 좀 봐야지 하고 나서 그냥 반 죽여놓지 뭐. 그럼 좀 일부러 돌아올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노동정책 쓰면 안 되겠죠. 그죠? 하지만 극단적인 경우는 그렇게 외국에서 돌아오는 작업을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용필도 돌아왔는데 돌아와요. 부산항에 오란 말이야 뭐라고. 조용필이 부른 노래 아니에요. 그죠? 그럼 부산항만 있냐? 안 그래요. 우리 보면 바다 이 서해안에 많이 메꿔가지고 말이죠. 땅 많이 만들어놨어요. 땅이 없다고. 여기 그냥 바다 메꿔놓은 거 많아요. 오라고. 근로자 임금이 비싸다고. 임금이 비싸더라도 조금 비싸면 그 메이드 인 코리아 해가지고 조금 비싸게 팔면 되잖아. 이익이 조금 덜 남을 거야. 괜찮아. 조금 덜 남고 그 대신 많이 팔면 되지. 당분간 이걸 위해서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돌아오세요. 라는 그런 전략이 노동정책으로 먹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그게 안 되면, 그게 안 돌아오면, 그러면
아예 한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외국으로 보내버리자 이거야. 외국 가서 중국 가서 거기서 근무해. 그렇다고 중국 그 근로자한테 저 기업한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한국 사람이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 사장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 과장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한국 사람 쓰라 이거예요. 쓰면 좋잖아요. 왜냐면 한국 실정을 다 알고 물건 팔 때도 잘 알고 한국말도 통하니까 사장하고 말도 통하고 말이죠. 중국 사람하고 같이 말 통하려면 말이지 이거 뭐 에이 이게 뭔 소린지 그냥 하고 화난 거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해외로 자꾸 보내자고. 청년 실업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갖다가 돌아오게 만들고 투자하게 만들고 기업을 자꾸 세우게 만들고 반대로 절이 싫으면 그러면 종업원들이 간다 이거예요. 외국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외국에 아주 낯선 곳에 가는 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은 이쪽으로 가서 그냥 하나씩 맡겨놓는단 말이에요. 뭐가 틀려? 그게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선배를 위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겠어요? 이래서 내가 노동자부 장관을 갔으면 하는데 말이지 안 부르는데 누차 얘기하지만 불러도 안 가겠지만 청년 실업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분석을 하니까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책이 정책이 나오잖아. 자, 뭐 그게 등량곡선에 대한 그 숨어 있는 뜻도 있지만 등량곡선은 보다시피 이렇게 우하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등량곡선의 이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했었죠. 왜 그러냐면 이게 해답이었었으니까, 그죠? 그 등량곡선의 기울기를 뭐라 그러냐? 한계 대체율. 무차별 곡선은 한계 대체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MRS라고 그랬죠. 근데 이 등량곡선의 기울기를 한계 대체율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한계 대체율이지 않고 여기다가 기술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 등량곡선의 기울기를 뭐라 그랬냐면 한계 기술 대체율이라고 그래요. 뭐 대체한 게 아니라 뭘 대체했냐면 지금 노동과 자본을 이렇게 대체했단 말이에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했다 하면 사람 대신에 사람 적게 쓰고 기계를 좀 많이 늘려놨다는 거예요. 사람 대신에 기계화를 시켜놓은 거죠. 그러니까 대체했는데 뭘 대체했냐면 노동과 자본을 대체했단 말이에요. 그게 한계 대체율, 율은 노동과 자본에 대한 이 대체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도 그러니까 요거 기울기가 뭐냐면 노동분의 자본이라고요. 이 변화율이요.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기계 하나 들어오면 사람 몇 사람을 갖다 이렇게 없애버릴 수가 있는가? 그 비율이 바로 무차별 곡선의 등량 곡선의 기울기고 그 이름이 한계 대체율이라고 그러지 않고 한계 기술 대체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술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 대신에 기계를 대체하는 게 그게 기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계 기술 대체율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 등량곡선의 기울기를 한계 대체율이라고 하지 않고 한계 기술 대체율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름을 그 한계 기술 대체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걸 MRS라고 하지 않고요.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이 아니라 여기다 Technical Substitution이라고 한다고요. 여기에. 그래서 이것을 MRTS라고 그래요. MRTS는 Marginal Rate of Technical Substitution이에요. 그러니까 한계 기술 대체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MRTS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게 등량곡선의 기울기가 MRTS죠. 자, 이 정도만 하면 무차별 곡선하고 거의 다 똑같은 이름만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다음에 나올 것이 뭐냐면 등비용선이에요. 이거 예산선하고 같은 거죠. 등비용선은 아이소 코스트예요. 코스트 라인이죠. 저는 그냥 이렇게 ISC, 아이소 코스트라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써버려요.
이건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예산선, 버젯 라인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다른 게 있다면 X하고 Y 사이가 아니라 여기 노동과 자본가에서 이 선이란 말이에요. 즉 뭐냐면 이 비용 곡선을 바꿔놓는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바꿔놓냐면 여기 보면 여기 K가 있잖아요. 그죠? K는 L 플러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꿔놓는다고요. 마이너스 R분의 W고요. R분의 C 이걸로 돼 있다고요. 기울기가 요거죠. 이런 선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선을 갖다가 예산선이라고 하지 않고 이런 것을 등비용선이라고 한다고요. 이런 것을 예산이라고 하지 않고 기업에서는 코스트 비용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는 비용이 같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10억 원 갖고 노동과 자본을 얼마큼 쓸 수가 있느냐. 10억 원 갖고 쓰는 거죠. 그죠? 그 비용이 여기서는 같아요. 노동자 요만큼 쓰고 기계를 이렇게 많이 쓰면 이건 10억 원 들어갑니다. 이거는요. 노동자를 많이 쓰고 기계를 조금 씁니다. 그러면 이거 10억 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비용이. 그래서 이건 등비용선이에요. 10억 갖고 쓰는 방법이죠. 비용이 같은 그 동일 예산하고 똑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런 상태 이런 선을 갖다가 등비용선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름을 예산선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거의 기울기는 얼마큼입니까? 마이너스 PY분의 PX가 아니라 요거란 말이에요. 이거 마이너스 R분의 W라고요. 기울기가 ISC 기울기가. 자, 만약에 임금의 가격이 싸지면 어떻게 되냐? 임금이 내려가면 그러면 여기 XJ가 싸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PY가 싸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이렇게 변한다고요. 자, 이렇게 변하는데 임금이 내려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월급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없다고요. 되게 임금이 올라가는 건 있죠. 임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임금은요, 일단 올라가는 건 쉽게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건 그건 잘 안 내려가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임금의 하방경직성이라 그래요. 물건값의 가격 중에서 되게 상품에 대한 가격을 가격이라 그래요. 그죠? 프라이스 가격이라고 하고요. 사람에 대한 가격을 임금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본에 대한 가격을 이자라고 표현을 해요. R로 표현해요. 이거는 자본에 대한 가격이고 요건요. 상품에 대한 가격이고 이거는요. 사람에 대한 가격이고요. 아직 안 배웠지만 화폐에 대한 가격 이거는 외국 화폐에 대한 가격을 환율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다 가격이에요. 외국 돈에 대한 가격이라고요. 가격의 그런 조건인데 이 이자는요. 그냥 수요 공급의 원리에서 아주 자유롭게 변해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지 마음대로 한다고요. 근데 이 물건값은요. 물건값은 올라가는 건 금방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건요. 아주 천천히 내려가려고 하지요. 물가도 임금 하방경직성이 좀 있어요. 내려갈 수도 있죠. 불가능한 건 아닌데 잘 안 내려가려는 거죠. 일단 물가가 하나 이렇게 사잖아요. 생수 가격을 갖다 1,000원을 갖다 1,100원을 딱 올리잖아요. 올리면 내리는 건요. 잘 안 내리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그 1,100원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러죠. 그래도 자꾸 가격을 낮춰 오르면 그러면 뉴생수 하가 새로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상품만 딱 붙여놓고 그건 1,100원입니다 라고 해요. 똑같죠 뭐. 그죠? 가격 낮추는 거는 그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아주 올라가는 건 금방 올라가면서 내려가는 건 아주 안 내려가려고 바둥바둥 되죠. 예를 들어서 물가가 많이 예를 들어서 등록금
등록금 올리기는 쉬워요. 다 금방 올린다고요. 아, 저 교수도 월급을 좀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뭐 건물을 하나 줘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러면 등록금 팍팍 올리죠. 올리는 건 다 올라가는데 내리는 건요. 그건 안 내린다고요. 그렇잖아요. 등록금 내리는 거 보면 뭐 반값 뭐 아이 반값은 안 되고 뭐 그냥 뭐 2%만 낼게 뭐. 그래서 얼마나 이익 봤어요? 작년 여러분들은 작년에 없었으니까 그죠? 작년 등록금하고 얼마나 차이 집니까? 등록금이 좀 내렸어요. 얼마큼 내렸냐? 예? 8,000원 내렸어요? 아니에요? 나도 학생이 아니어봐서 모르겠어요. 경영학과는 안 내렸어요, 그놈아. 아이고. 그렇죠. 신입생들은 더 안 내렸어요. 왜냐면 그 기준이 없어서. 예, 한 2, 3만 원 정도 이렇게 내렸습니다. 오를 때는요, 오를 때는 화끈하게 올라요. 그리고 또 계속 오르죠. 낮춰주세요. 그건 좀 천천히. 그것도, 재작년에는 안 내리고 동결했고요. 내리는 거. 안 내렸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쫙 낮췄다라고 하죠. 낮췄다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등록금의 가격이 그래요. 모든 물건 가격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올라가는 건 신나는데 내려가는 건요. 이게 아주 하방, 왼쪽 밑으로 내려가려는 것은 경직되어 있다. 잘 안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그게 물건에 대한 성격이에요. 상품과 서비스, 재화 서비스에 대한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이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현실에 가보면 올라가는 거는 자유롭게 올라가면서 내려갈 때는 왜 이렇게 더디게 내려가는지. 임금, 사람에 대한 가격은요. 이건 하방 경직성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굳어 있어요. 월급은요. 한번 쫙 올리면요. 올리는 건 쉬워요. 뭐 그냥 해가지고 뭐 10% 올려달라 딱 올리죠. 경영 실적이 좋으니까 월급 10% 올려달라. 그럼 경영 실적이 좋으니까 10% 딱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럼 월급이 딱 올리잖아요. 300에서 예를 들어서 10% 올려서 33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실적이 안 좋았어요. 마이너스 50%예요. 그럼 월급 10% 낮추자. 못한다고요. 그건요. 일단 올라가는 건 좋은데 내려가는 건 그건 못해요. 저 월급 330만 원이지. 10만 원만 깎자. 저 자르세요. 라고 그런다고요. 나 나가라는 얘기죠. 차라리 나 자르는 아이더라도 월급은 못 낮춘다는 거예요. 일단 올라가는 월급은 그 사람에 대한 가격은 일단 올라가면 안 내려와요. 거의요. 뭐 내려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안 내려가려고 아주 그냥 아주 경직되어 있죠. 그러니까 같은 가격이라도 이건 하방 경직성이 좀 있고 이거는요 아주 하방 경직성이 아주 심하고 이거는요 지 멋대로예요. 하방 경직성이 없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올라간다. 임금 올라가면 이렇게 이동을 해요. 자, 지금 등비용선하고 등량곡선을 딱 배웠으니까 이제 생산자 균형 이거의 답을 푸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거 다음에 봤잖아요. 진도가 아주 굉장히 빨리 나가죠, 그죠? 그냥 무차별 곡선을 갖다가 아주 열심히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생산자 균형이에요. 생산자 균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생산량을 극대화시켜 주라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노동과 자본을 얼마큼 사용하면 되냐. 여기 등량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등량곡선하고 이거는 등비용선이죠. 등비용선하고 등량곡선, 무차별곡선이라고 그러지 않죠. 여기 이거 등량곡선이죠.
등량 곡선하고 서로 접하는 요점에 노동량과 자본량을 요만큼 구하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림으로 보면 접하는 점. 접하는 점을 어떻게 했어요? 등량곡선의 기울기하고 등비용선의 기울기가 같은 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과서에 이런 거 안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량곡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한계 기술대체율이라고 그랬죠. MRTS, 노동과 자본에 있어서 MRTS, 한계 기술대체율 하고 여기에 등비용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R분의 W, 이걸 갖도록 하는, 충족시켜주는 노동과 자본량을 구하시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노동량을 몇 사람 채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건 추상적인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노동의 한계 생산물 MPL, MPK의 역수란 말이에요. 이걸 말로 표현한다면 한계 기술 대체율과 여기 R하고 W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읽냐면 R분의 W 이렇게 읽기도 하지만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상대 생산 요소 가격 비예요. 여기 노동과 자본, 생산 요소의 가격이잖아요. 두 가격을 이렇게 나눠버린 거라고요. 가격 비라고. 이름을 두 생산 요소의 가격 비. X분의 PY. 이거는 뭐냐? 이거 어떻게 읽냐? PY분의 PX죠. 뭐 이렇게 읽어도 되지만, 이건 등비용선의 기울기 이렇게 읽어도 되지만, 자, XJ의 가격하고 YJ의 가격하고 이렇게 나눠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재화의 상품의 가격비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즉, 이거는 뭐냐면 두 생산 요소의 가격비. 그러니까 MRTS하고 한계 기술 대체율과 두 상품에 대한 가격비하고 같도록 하는 노동과 자본을 구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로 할 수 있죠. 그죠? 기호로 표현은 MRTS-R분의 W 이렇게. 이게 또 싫으면 그림으로 이렇게 딱 접하는 요점. 이건 잘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거 일식하고 이거 이식하고 이거하고 풀면 촥 답이 노동과 자본량이 촥 나온다고요. 그래서 노동과 자본이 이렇게 10명이고 이게 만약에 20억 원이라고 답이 나오면 그만큼 쓰시면 비용이 여기 딱 나올 거고, 이게 300만 원 줍니까? 그러면 여기 10명 사면 3천만 원이 들어가네요. 나올 거고, 인건비 비용이 나올 텐데 이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노동과 자본을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그러면 생산량이 나올 텐데 그게 생산량 가장 많은 것이다. 즉 적은 비용으로 가장 생산량을 가장 많이 한 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어쩌라고? 그게 바로 이윤이 극대화. 그렇게 해가지고 내다가 팔면 이윤이 극대화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 일어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죠. 이거는 풀기가 더 쉬워요. 왜? 이거는 재화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뭐, 이거 뭐 세 가지 할 때는요, XJ, YJ, ZJ 이렇게 있을 때는요, 뭐, 라그랑지 함수로 풀고, 뭐, 이걸 뭐 두 개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풀고 하죠. 여기는 생산 요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XJ, YJ 이런 거 같이 생산 요소는 노동과 자본 외에는 생산 요소는 없어요. 왜요? 노동, 사람 아닌 거 뚫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미지수가 항상 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미지수가 두 개 있는 거 풀어보세요. 그거는 2차 방정식이 아니 2차 연립방정식이라고요. 두 개 있는 거. 그러니까 계산하면 금방 촉 풀어요. 뭐 X, Y, Z 뭐 사과, 뭐 귤, 뭐 배,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살라 그렇게 하면 5가지 살라 그런다 그렇게 하면 식이 그냥 적어도 한 4개 놓고 그냥 막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요. 두 개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금방 싹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산적 균형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것 같으면서도 참 쉽게 쫙 풀려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자,
자, 생산자 균형에서는 지금 뭘 배웠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그게 목표예요. 그런데 거기에 따지고 보면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생산량 극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생산량 극대화, 그 답이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하면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생산을 가장 많게 하는 거죠. 그 방법은 이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MRTS하고 마이너스 R분의 W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림을 이렇게 접하는 점에 노동과 자본을 고입하면 비용은 가장 적게 쓸 것이고 그 다음 생산량은 가장 많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윤이 극대화된다고. 답을 다 끄집어냈죠.